1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 드라 가르드의 감시병이 스미르나, 트리에스테, 나폴리에서 온 삼각도대 범선 파라옹호를 발견했다. 항상 그렇듯이 조타수가 즉시 출발하여 이프성을 돌아 캅모르지오와 리옹섬 사이에서 선박에 올라탔다. 그 즉시 그리고 관례대로 생장 요새의 성벽 위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찼다. 마르세유에서는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것이 언제나 큰일인데 특히 파라옹처럼 도시의 선주가 소유하고 구항구에서 건조되고 장비된 배라면 더욱 그렇다. 선박은 앞으로 나아가 칼라사레뉴 섬과 자로스 섬 사이의 화산 활동으로 생긴 좁은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고 포메그를 돌아 탑세일과 스펜커, 보조돛을 단체로 천천히 항구에 접근했다. 그러나 워낙 느리게 움직이자 구경꾼들 중 몇몇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서로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해 경험자들은 배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배는 능숙하게 조종되고 있었고 닿은 준비된 상태였으며 앞돛을 조절하던 줄도 풀려 있었으며 조타를 맡은 파일럿 옆에는 한 젊은이가 서서 배의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조타수의 명령을 반복하고 있었다. 구경꾼들 사이에 번진 막연한 불안감은 그중 한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고 그는 배가 항구에 들어오기도 전에 작은 배에 올라 파라옹호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것은 베가라 레제르브 정박지에 들어서던 순간이었다. 그 젊은이는 조타수 곁에 있던 자리를 떠나 모자까지 벗고 갑판에서 몸을 내밀어 다가오는 인물을 맞이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씬한 18에서 20세가량의 청년으로 까마귀 깃털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눈을 지녔으며 전반적인 인상은 위험을 어릴 적부터 겪으며 단련된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침착함과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아, 단테스 자네였나? 작은 배의 남자가 외쳤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지?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모렐 씨 저에게는 특히요. 치비타 베키아 인근에서 우리 훌륭한 르클레르 선장을 잃었습니다. 그럼 화물은? 선주는 급히 물었다. 모두 무사합니다. 모렐 씨 그 점에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엾은 르클레르 선장은 무슨 일이 있었나? 선주는 무거운 표정으로 물었다. 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선원들을 향해 외쳤다. 돛을 접어라. 명령에 따라 8배에서 10명 정도의 선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속하게 움직였다. 단테스는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선주에게 돌아갔다. 당글라르가 아기의 화신과도 같은 시선으로 선주에게 단테스를 모함하려 하던 그 순간 우리는 단테스를 따라가 본다. 그는 라카네비에르를 지나 노아유 거리로 접어들었고 멜랑 거리의 왼편에 있는 작은 집에 도착해 빠른 걸음으로 어두운 계단을 4층 올라갔다.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반쯤 열린 문 앞에 멈춰 섰다. 그 문틈으로는 작은 방 하나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그 방에는 단테스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파라옹호의 도착 소식은 아직 그에게 전해지지 않은 듯했고 그는 작은 의자에 올라 창가 덩굴 위에 자라고 있는 한련과 클레마티스를 떨리는 손으로 다듬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를 힘껏 껴안으며 익숙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요.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고 아들을 보자마자 창백한 얼굴로 그의 품에 쓰러졌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단테스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야, 아니야. 사랑하는 에드몽 내 아들, 내 아이. 단지 너를 갑자기 보게 되어 놀라서 그래. 기쁨에, 놀라움에. 마치 죽을 것만 같구나. 자, 진정하세요. 아버지, 전 정말이에요.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쁨은 해롭지 않다고요. 아무런 예고 없이 온 건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웃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무겁게만 보지 마세요. 전 돌아왔고 우린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그런데 말이다. 그게 가능할까? 넌 다시는 날 떠나지 않을 거냐? 자,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지 다 말해다오. 아버지, 다른 이의 불행에서 비롯된 행복이라 죄송하지만 정말 하늘이 제게 준 기회라 여기고 있어요. 선장 르클레르가 돌아가셨어요. 덕분에 모렐 씨의 도움으로 제가 그 자리를 맡게 될 것 같아요. 믿기세요, 아버지? 제가 겨우 20살의 선장이 되는 겁니다. 연봉은 100루이, 금화,
그리고 이익 배당까지요. 선원으로서는 과분한 기회 아닌가요? 그래, 정말 운이 좋구나, 내 아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면요, 아버지께 정원 딸린 조그만 집을 사드릴 거예요. 그곳에서 클레마티스와 한련, 인동덩굴을 마음껏 가꾸세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곧 나아질 거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뒤로 쓰러졌다. 아니, 안 되겠어요. 아버지, 와인 한 잔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와인은 어디 두셨어요? 아니야, 괜찮다. 찾을 필요도 없단다. 아니에요, 꼭 드셔야 해요. 어디 두셨어요? 단테스는 찬장을 두세 개 열어보았다. 괜한 짓이란다. 와인이 없단다. 뭐라고요? 와인이 없다고요? 단테스는 창백해지며 비어있는 찬장과 아버지의 헬쑥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설마 돈이 없으셨던 건가요, 아버지? 이제는 괜찮단다. 내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출항 전에 200프랑을 두고 갔잖아요. 그랬지, 에드몽. 하지만 내가 까데루스에게 빚진 게 있었잖니. 그가 와서 상기시켰고 만약 안 갚으면 모렐 씨에게 받겠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말이다. 내게 피해가 갈까봐 갚았단다. 그랬더니요. 까데루스야, 자네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온 거겠지. 겉다르고 속다른 말이겠지만요. 단테스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한때 도움을 준 이웃이니 반갑게 맞아야겠죠. 까데루스와 당글라르가 포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약 100걸음 떨어진 곳, 낡고 해풍에 시달린 담벼락 너머로 작은 마을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곳이 바로 카탈루냐 마을이다. 오래전 이 신비로운 집단은 스페인을 떠나 마르세유의 한 돌출된 곳에 정착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들이 쓰는 언어 또한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프로방스어를 이해하여 마르세유 시청에 요청했는데 배를 끌어다 올려놓은 이 척박한 땅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3달 후 그들이 타고 온 12척 혹은 15척의 작은 배 주변으로 조그만 마을이 생겨났다. 이 마을은 반은 무어풍, 반은 스페인풍의 독특한 구조로 지어졌고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 정착한 이들의 후손들이며 수세기 동안 마르세유 시민들과 섞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끼리 결혼하며 조상들의 언어와 전통, 옷차림까지 고스란히 간직해왔다. 우리 독자들은 지금 이 마을의 유일한 거리로 들어서며 마치 스페인의 여관처럼 하얗게 회반죽된 내부와 태양에 그을려 낙엽빛이 도는 외벽을 가진 한 집 안으로 따라가게 된다. 그 방 안에는 까만 제트처럼 윤기나는 머리카락과 사슴처럼 부드러운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히스꽃 한 다발을 만지작거리며 꽃잎을 떼어 바닥에 흩뿌리고 있었다. 팔은 팔꿈치까지 드러나 있었고 가무잡잡하면서도 우아한 조형미는 고대 아를 여신을 연상시켰다. 그녀의 발끝은 땅을 두드리며 조용한 초조함을 드러냈고 빨간 면양말에 회색과 파란 무늬가 들어간 양말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로부터 3걸음쯤 떨어진 곳에는 20에서 22세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청년이 낡은 테이블에 팔꿈치를 꿰고 의자를 기울인 채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초조함과 실망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말을 건네려는 듯 했지만 그녀의 또렷한 시선에 눌려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보라, 메르세데스, 부활절이 돌아왔잖아. 이쯤이면 결혼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어? 페르낭, 내가 100번도 넘게 대답했어. 그렇게 멍청하게 또 묻다니. 그래도 또 말해줘.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내 행복이고 목숨이고 다 소용없다는 걸 내 입으로 다시 들어야 실감이 나니까. 10살 때부터 널 아내로 꿈꿔왔는데 이제 그 희망이 사라지다니. 난 단 한 번도 희망을 품게 만든 적 없어. 오히려 분명히 말했잖아. 넌 내게 형제 같은 존재야. 그 이상은 안 돼. 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 이게 사실 아니야? 맞아. 넌 늘 솔직했지. 하지만 카탈루냐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관례라는 건 잊은 거야? 그건 관습이지 법이 아니야. 그러니 그걸 내게 강요하지 마. 넌 지금 징집 대상이고 전쟁이 나면 언제든 떠나야 해. 그런 너와 결혼하면 난 뭘 해야 하지? 난 고아야. 어머니도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곤 무너진 오두막과 낡은 그물뿐이야. 넌 내가 도와주는 걸 핑계 삼아 생선을 나눠주지. 고마워, 사촌이니까. 하지만 그게 자선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아름답고 성실하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거면 좋게. 잘 사는 집딸이 부러워? 난 너 하나면 돼. 사랑하는 사람 말고는 아내로 살 수 없어. 그러니 사촌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 이상은 안 돼. 그렇다면 나는 선원이 될게. 낚싯배 말고 진짜 배를 타겠어. 멋진 모자 쓰고 줄무늬 셔츠 입고 단추엔 다이 새겨진 재킷도 입고. 그런 모습이면 좋아하겠지? 뭐라고? 지금 누굴 말하는 거야? 그 옷을 입고 있는 남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는 변했거나 바다에서. 페르낭.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넌 나를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 질투심과 하느님까지 들먹이다니. 맞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사랑해.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가 죽었다는 뜻이야. 난 다른 걸 믿지 않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페르낭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물었다. 단 한 번만 묻겠어. 정말 그게 마지막 결정이야? 난 에드몽 단테스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람만이 내 남편이 될 수 있어. 그가 죽는다면? 나도 죽을 거야. 그가 널 잊었다면? 그 순간 문 밖에서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메르세데스. 보이잖아. 나 잊지 않았어. 여기 와 있어. 그녀는 행복에 겨워 문으로 달려가 외쳤다. 여기에요, 에드몽. 페르낭은 마치 뱀이라도 본 듯 흠칫 놀라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에드몽과 메르세데스는 서로의 품에 안겼다. 마르세유의 찬란한 햇빛이 열린 문을 통해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서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말은 끊기고 숨결만 오갔다. 에드몽은 어둠 속에서 페르낭의 창백하고 위협적인 얼굴을 발견했고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찬 단검에 손이 갔다. 아, 미안합니다. 이 안에 세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리고 메르세데스에게 물었다. 이분은 누구시죠? 제 친구이자 사촌이자 형제 같은 분이에요. 페르낭이에요. 당신도 기억하죠? 기억나요. 에드몽은 메르세데스의 손을 잡은 채 다른 손을 내밀었지만 페르낭은 그 손을 거절했다. 단테스는 메르세데스와 페르낭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얼굴을 굽혔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여긴 당신의 적이 없어, 에드몽. 페르낭은 내 형제이자 당신의 친구가 될 사람이지. 그녀의 시선은 페르낭을 꿰뚫었고 페르낭은 무기력하게 단테스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자신의 증오가 메르세데스의 의지 앞에 무력함을 깨달은 듯했다. 당글라르는 에드몽과 메르세데스가 성 니콜라 요새의 벽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아 몸을 떨고 있는 페르낭과 술에 취해 노래를 웅얼거리는 까데루스가 있었다. 자네, 친구여. 당글라르는 페르낭에게 말했다. 이 결혼이 자네에겐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닌 듯하군. 난 절망 속에 있어. 페르낭은 중얼거렸다. 자네, 메르세데스를 사랑하나? 나는 그녀를 숭배해. 언제부터? 처음 본 순간부터. 언제나. 그런데도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하고 있다니. 이건 자네 민족답지 않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건 나도 몰라. 내 일이 아니니까. 난 메르세데스를 사랑하지 않으니 말일세. 하지만 자네라면 성경 말씀처럼 찾고 두드려야지. 나는 이미 찾았어. 뭘 찾았다는 건가? 난 그를 찔러 죽이고 싶어. 하지만 메르세데스가 그러면 자신도 죽겠다고 했어. 에이, 여자란 그런 말을 해도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아. 아니야. 메르세데스는 다르다. 그녀는 말한 대로 행동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녀가 죽든 말든 중요한 건 에드몽이 선장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메르세데스가 죽는다면 나도 죽을 거야. 진짜 사랑이군. 까데루스는 술기운에 실없이 웃으며 말했다. 진짜 사랑이야. 자네는 괜찮은 친구로 보이는군. 도와주고 싶기도 해 하지만
당글라르는 말을 흐렸다. 어떻게? 페르낭은 간절히 물었다. 이 친구는 술에 취했군. 한 병 더 마시면 완전히 정신이 나갈 거야. 자네는 빠져. 이건 냉정함과 이성이 필요한 일이야. 내가 취했다고? 웃기지 마. 내가 이 정도로 취했다면 내 놈 속마음이 다 들통났을 거다. 까데루스는 노래를 부르며 잔을 탁자에 쾅 하고 내려쳤다. 당신은 방금 날 도와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래, 도와주고 싶다고 했지. 단테스가 메르세데스와 결혼하지 않게 되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반드시 죽일 필요는 없어. 죽음만이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어. 넌 정말 어리석구나. 이 친구, 당글라르, 굉장히 교활하고 똑똑한 인물이야. 단테스를 죽이지 않고도 계획을 성공시킬 방법이 있다고 말해줄 거야. 그렇지, 당글라르? 그럴 수 있지. 다만 당글라르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웃었다. 그럼 말해보게. 어떻게 해야 하지? 우선 그가 무엇을 하러 파리에 가는지를 생각해봐. 르클레르 선장이 단테스에게 넘긴 서류가 있었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편지 말인가? 그래. 그 편지를 썼다는 증거가 있다면? 아니, 그 편지를 당국에 넘기면 반역죄다. 맞아. 반역자는 선장이 될 수 없지.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아. 의혹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럼 어떻게? 익명으로 고발장을 쓰면 돼. 경찰은 조사에 착수할 거고 그가 파리에서 무언가를 맡은 것이 사실이라면 잡혀갈 거야. 그럼 메르세데스와도 멀어지겠지.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자. 좋아. 그럼 고발장은 내가 쓰지. 자넨 고개만 끄덕이면 돼. 하지만 글씨는 당신의 필적이 들통나면 어쩌지? 걱정 마. 다른 사람 필체로 쓸 테니. 그리고 익명으로 보낼 거야. 지금 쓰자. 자, 종이와 잉크를 줘. 여기 있네. 까데루스가 비틀거리며 종이와 잉크를 건넸다. 당글라르는 펜을 들고 조용히 쓰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조용히 해. 내가 쓰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됐어? 여기 있군. 이름 없는 고발장. 이제 단테스는 끝이야. 다음 날 마르세유의 라 레제르브에는 밝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고 바다에는 물결 하나 없이 고요했다. 항구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어선과 상선이 드나들고 있었으며 파라옹호는 여전히 정박해 있었다. 선주 모렐은 배의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항해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고 선원들은 각각의 일터로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라 레제르브 근처 한쪽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바로 에드몽 단테스와 메르세데스의 약혼식이었다. 축복받는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기쁨과 미소로 가득했다. 단테스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메르세데스는 수수하지만 단아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간단한 장식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기대와 기쁨이 가득했다. 그날의 단테스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그는 모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하객들을 하나하나 인사로 맞이했다. 메르세데스 역시 페르낭에게 손을 내밀며 형제 같은 미소로 대했다. 그러나 페르낭의 눈빛은 어둡고 내면은 들끓는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자,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모렐이 소리쳤다. 단테스와 메르세데스의 약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합시다. 모든 사람이 환호했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두 명의 관리가 라 레제르브로 다가왔다. 그들은 검은 외투의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단테스는 그들을 보며 놀라운 눈빛을 보였다. 에드몽 단테스 씨? 한 관리가 말했다. 접니다. 무슨 일이죠? 국가 권한에 따라 체포합니다. 순간 잔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메르세데스는 창백해지며 단테스를 바라보았다.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파리로 운송 중이던 편지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 그냥 선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그건 조사 후 확인될 것입니다. 에드몽. 메르세데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무슨 일이에요? 왜 데려가려는 거죠? 걱정 마, 메르세데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곧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단테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단테스는 두 관리와 함께 천천히 걸어나갔고 하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멀리서 조용히 숨어 지켜보던 두 사람, 당글라르와 페르낭은 음침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에드몽 단테스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안뜰 한가운데에 있는 조그마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두꺼운 돌벽에 작은 창문 하나만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긴 기다림 끝에 한 관리의 호출을 받았다. 그가 들어간 방은 조금 더 넓었고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책상 뒤에 앉은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빌포르였다. 마르세유의 부검사로 공정하고 냉정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빌포르는 단테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에드몽 단테스 씨, 당신은 오늘 한 고발로 인해 소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파라옹 호위 항해 중 나폴리에서 출항하기 직전고 르클레르 선장으로부터 어떤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선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편지를 파리로 가져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단테스는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밀봉된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빌포르는 그 편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단지 지시에 따라 전달하려 했을 뿐입니다.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빌포르는 편지를 들어 올리며 도장을 확인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봉인에는 노르망디 백작, 누아르티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 이름은 그에게 너무도 익숙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은 그의 친부였기 때문이다. 한순간 빌포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서류를 책상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 편지의 내용을 모른다는 말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저는 단지 제 선장의 유언을 따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문서를 가지고 엘바 섬에 들러 나폴레옹에게 전달한 내용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건 선장님이 남긴 또 하나의 지시였습니다. 엘바 섬에서 베르트랑 원수에게 봉투 하나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또 나폴레옹 본인과도 대화를 나눴다고요? 잠시 방에 들어왔을 때 몇 마디 나눴습니다. 그가 배와 항해에 대해 물었고 전 그에 답했을 뿐입니다. 빌포르는 조용히 단테스를 바라보았다. 단테스는 정직하고 두려움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빌포르는 그 편지의 수신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결혼, 그리고 장래가 모두 위태롭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깊은 침묵 끝에 말했다. 에드몽 단테스 씨, 지금 당장은 석방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편지와 관련된 사안은 매우 중대하며 상부에 보고 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곧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감옥에 머물러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입니까?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에드몽 단테스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편지 한 통과 이름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 815년 2월 24일 노트르담드라 가르드의 감시병이 스미르나, 트리에스테, 나폴리에서 온 삼각도대 범선 파라옹호를 발견했다. 항상 그렇듯이 조타수가 즉시 출발하여 이프성을 돌아 캅 모르지오와 리옹 섬 사이에서 선박에 올라탔다. 그 즉시 그리고 관례대로 생장 요새의 성벽 위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찼다. 마르세유에서는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것이 언제나 큰일인데 특히 파라옹처럼 도시의 선주가 소유하고 구항구에서 건조되고 장비된 배라면 더욱 그렇다. 선박은 앞으로 나아가 칼라사르뉴 섬과 자로스 섬 사이의 화산 활동으로 생긴 좁은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고 포메그를 돌아 탑세일과 스펜커, 보조돛을 단체로 천천히 항구에 접근했다.
그러나 워낙 느리게 움직이자 구경꾼들 중 몇몇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서로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해 경험자들은 배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배는 능숙하게 조종되고 있었고 닿은 준비된 상태였으며 앞돛을 조절하던 줄도 풀려 있었으며 조타를 맡은 파일럿 옆에는 한 젊은이가 서서 배의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조타수의 명령을 반복하고 있었다. 구경꾼들 사이에 번진 막연한 불안감은 그중 한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주었고 그는 배가 항구에 들어오기도 전에 작은 배에 올라 파라옹호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것은 베가라 레제르브 정박지에 들어서던 순간이었다. 그 젊은이는 조타수 곁에 있던 자리를 떠나 모자까지 벗고 갑판에서 몸을 내밀어 다가오는 인물을 맞이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씬한 18에서 20세가량의 청년으로 까마귀 깃털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눈을 지녔으며 전반적인 인상은 위험을 어릴 적부터 겪으며 단련된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침착함과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아, 단테스 자네였나? 작은 배의 남자가 외쳤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지?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모렐 씨 저에게는 특히요. 치비타 베키아 인근에서 우리 훌륭한 르클레르 선장을 잃었습니다. 그럼 화물은? 선주는 급히 물었다. 모두 무사합니다. 모렐 씨 그 점에서는 만족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엾은 르클레르 선장은 무슨 일이 있었나? 선주는 무거운 표정으로 물었다. 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선원들을 향해 외쳤다. 돛을 접어라. 명령에 따라 8배에서 10명 정도의 선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신속하게 움직였다. 단테스는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선주에게 돌아갔다. 당글라르가 아기의 화신과도 같은 시선으로 선주에게 단테스를 모함하려 하던 그 순간 우리는 단테스를 따라가 본다. 그는 라카네비에르를 지나 노아유 거리로 접어들었고 멜랑 거리의 왼편에 있는 작은 집에 도착해 빠른 걸음으로 어두운 계단을 4층 올라갔다.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반쯤 열린 문 앞에 멈춰 섰다. 그 문틈으로는 작은 방 하나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그 방에는 단테스의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파라옹 호의 도착 소식은 아직 그에게 전해지지 않은 듯했고 그는 작은 의자에 올라 창가 덩굴 위에 자라고 있는 한련과 클레마티스를 떨리는 손으로 다듬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를 힘껏 껴안으며 익숙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요. 노인은 비명을 지르며 돌아섰고 아들을 보자마자 창백한 얼굴로 그의 품에 쓰러졌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단테스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야, 아니야. 사랑하는 에드몽 내 아들, 내 아이. 단지 너를 갑자기 보게 되어 놀라서 그래. 기쁨에, 놀라움에. 마치 죽을 것만 같구나. 자, 진정하세요. 아버지, 전 정말이에요.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쁨은 해롭지 않다고요. 아무런 예고 없이 온 건 기쁨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웃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무겁게만 보지 마세요. 전 돌아왔고 우린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 내 아들.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그런데 말이다. 그게 가능할까? 넌 다시는 날 떠나지 않을 거냐? 자,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지 다 말해다오. 아버지, 다른 이의 불행에서 비롯된 행복이라 죄송하지만 정말 하늘이 제게 준 기회라 여기고 있어요. 선장 르클레르가 돌아가셨어요. 덕분에 모렐 씨의 도움으로 제가 그 자리를 맡게 될 것 같아요. 믿기세요, 아버지? 제가 겨우 20살의 선장이 되는 겁니다. 연봉은 100루이, 금화, 그리고 이익 배당까지요. 선원으로서는 과분한 기회 아닌가요? 그래, 정말 운이 좋구나, 내 아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면요, 아버지께 정원 딸린 조그만 집을 사드릴 거예요. 그곳에서 클레마티스와 한련, 인동덩굴을 마음껏 가꾸세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곧 나아질 거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뒤로 쓰러졌다. 아니, 안 되겠어요. 아버지, 와인 한 잔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와인은 어디 두셨어요? 아니야, 괜찮다. 찾을 필요도 없단다. 아니에요, 꼭 드셔야 해요.
어디 두셨어요? 단테스는 찬장을 두세 개 열어보았다. 괜한 짓을 한다. 와인이 없단다. 뭐라고요? 와인이 없다고요? 단테스는 창백해지며 비어있는 찬장과 아버지의 헬쑥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설마 돈이 없으셨던 건가요, 아버지? 이제는 괜찮단다. 내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출항 전에 200프랑을 두고 갔잖아요. 그랬지, 에드몽. 하지만 내가 까데루스에게 빚진 게 있었잖니. 그가 와서 상기시켰고 만약 안 갚으면 모렐 씨에게 받겠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말이다. 내게 피해가 갈까봐 갚았단다. 그랬더니요. 까데루스야, 자네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온 거겠지. 겉다르고 속다른 말이겠지만요. 단테스는 중얼거렸다. 그래도 한때 도움을 준 이웃이니 반갑게 맞아야겠죠. 까데루스와 당글라르가 포도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약 100걸음 떨어진 곳, 낡고 해풍에 시달린 담벼락 너머로 작은 마을 하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곳이 바로 카탈루냐 마을이다. 오래전 이 신비로운 집단은 스페인을 떠나 마르세유의 한 돌출된 곳에 정착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들이 쓰는 언어 또한 알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프로방스어를 이해하여 마르세유 시청에 요청했는데 배를 끌어다 올려놓은 이 척박한 땅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3달 후 그들이 타고 온 12척 혹은 15척의 작은 배 주변으로 조그만 마을이 생겨났다. 이 마을은 반은 무어풍, 반은 스페인풍의 독특한 구조로 지어졌고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 정착한 이들의 후손들이며 수세기 동안 마르세유 시민들과 섞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끼리 결혼하며 조상들의 언어와 전통, 옷차림까지 고스란히 간직해왔다. 우리 독자들은 지금 이 마을의 유일한 거리로 들어서며 마치 스페인의 여관처럼 하얗게 회반죽된 내부와 태양에 그을려 낙엽빛이 도는 외벽을 가진 한 집 안으로 따라가게 된다. 그 방 안에는 까만 제트처럼 윤기나는 머리카락과 사슴처럼 부드러운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히스꽃 한 다발을 만지작거리며 꽃잎을 떼어 바닥에 흩뿌리고 있었다. 팔은 팔꿈치까지 드러나 있었고 가무잡잡하면서도 우아한 조형미는 고대아를 여신을 연상시켰다. 그녀의 발끝은 땅을 두드리며 조용한 초조함을 드러냈고 빨간 면양말에 회색과 파란 무늬가 들어간 양말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로부터 3걸음쯤 떨어진 곳에는 20에서 22세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청년이 낡은 테이블에 팔꿈치를 꿰고 의자를 기울인 채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초조함과 실망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말을 건네려는 듯 했지만 그녀의 또렷한 시선에 눌려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보라, 메르세데스, 부활절이 돌아왔잖아. 이쯤이면 결혼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어? 페르낭, 내가 100번도 넘게 대답했어. 그렇게 멍청하게 또 묻다니. 그래도 또 말해줘.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내 행복이고 목숨이고 다 소용없다는 걸 내 입으로 다시 들어야 실감이 나니까. 10살 때부터 널 아내로 꿈꿔왔는데 이제 그 희망이 사라지다니. 난 단 한 번도 희망을 품게 만든 적 없어. 오히려 분명히 말했잖아. 넌 내게 형제 같은 존재야. 그 이상은 안 돼. 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 이게 사실 아니야? 맞아. 넌 늘 솔직했지. 하지만 카탈루냐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관례라는 건 잊은 거야? 그건 관습이지 법이 아니야. 그러니 그걸 내게 강요하지 마. 넌 지금 징집 대상이고 전쟁이 나면 언제든 떠나야 해. 그런 너와 결혼하면 난 뭘 해야 하지? 난 고아야. 어머니도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곤 무너진 오두막과 낡은 그물뿐이야. 넌 내가 도와주는 걸 핑계 삼아 생선을 나눠주지. 고마워, 사촌이니까. 하지만 그게 자선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아름답고 성실하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거면 좋게. 잘 사는 집 딸이 부러워? 난 너 하나면 돼. 사랑하는 사람 말고는 아내로 살 수 없어. 그러니 사촌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그 이상은 안 돼. 그렇다면 나는 선원이 될게. 낚싯배 말고 진짜 배를 타겠어. 멋진 모자 쓰고 줄무늬 셔츠 입고 단추엔 다이 새겨진 재킷도 입고. 그런 모습이면 좋아하겠지? 뭐라고? 지금
누굴 말하는 거야? 그 옷을 입고 있는 남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는 변했거나 바다에서. 페르낭.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넌 나를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 질투심과 하느님까지 들먹이다니. 맞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사랑해.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그리고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가 죽었다는 뜻이야. 난 다른 걸 믿지 않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페르낭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물었다. 단 한 번만 묻겠어. 정말 그게 마지막 결정이야? 난 에드몽 단테스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람만이 내 남편이 될 수 있어. 그가 죽는다면? 나도 죽을 거야. 그가 널 잊었다면? 그 순간 문밖에서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메르세데스. 보이잖아. 나 잊지 않았어. 여기 와 있어. 그녀는 행복에 겨워 문으로 달려가 외쳤다. 여기에요, 에드몽. 페르낭은 마치 뱀이라도 본 듯 흠칫 놀라며 의자에 주저앉았고 에드몽과 메르세데스는 서로의 품에 안겼다. 마르세유의 찬란한 햇빛이 열린 문을 통해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서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말은 끊기고 숨결만 오갔다. 에드몽은 어둠 속에서 페르낭의 창백하고 위협적인 얼굴을 발견했고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찬 단검에 손이 갔다. 아, 미안합니다. 이 안에 세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리고 메르세데스에게 물었다. 이분은 누구시죠? 제 친구이자 사촌이자 형제 같은 분이에요. 페르낭이에요. 당신도 기억하죠? 기억나요. 에드몽은 메르세데스의 손을 잡은 채 다른 손을 내밀었지만 페르낭은 그 손을 거절했다. 단테스는 메르세데스와 페르낭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얼굴을 굽혔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여긴 당신의 적이 없어, 에드몽. 페르낭은 내 형제이자 당신의 친구가 될 사람이지. 그녀의 시선은 페르낭을 꿰뚫었고 페르낭은 무기력하게 단테스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자신의 증오가 메르세데스의 의지 앞에 무력함을 깨달은 듯했다. 당글라르는 에드몽과 메르세데스가 성 니콜라 요새의 벽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아 몸을 떨고 있는 페르낭과 술에 취해 노래를 웅얼거리는 까데루스가 있었다. 자네, 친구여. 당글라르는 페르낭에게 말했다. 이 결혼이 자네에겐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닌 듯하군. 난 절망 속에 있어. 페르낭은 중얼거렸다. 자네, 메르세데스를 사랑하나? 나는 그녀를 숭배해. 언제부터? 처음 본 순간부터. 언제나. 그런데도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하고 있다니. 이건 자네 민족답지 않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그건 나도 몰라. 내 일이 아니니까. 난 메르세데스를 사랑하지 않으니 말일세. 하지만 자네라면 성경 말씀처럼 찾고 두드려야지. 나는 이미 찾았어. 뭘 찾았다는 건가? 난 그를 찔러 죽이고 싶어. 하지만 메르세데스가 그러면 자신도 죽겠다고 했어. 에이, 여자란 그런 말을 해도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아. 아니야. 메르세데스는 다르다. 그녀는 말한 대로 행동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녀가 죽든 말든 중요한 건 에드몽이 선장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메르세데스가 죽는다면 나도 죽을 거야. 진짜 사랑이군. 까데루스는 술기운에 실없이 웃으며 말했다. 진짜 사랑이야. 자네는 괜찮은 친구로 보이는군. 도와주고 싶기도 해 하지만 당글라르는 말을 흐렸다. 어떻게? 페르낭은 간절히 물었다. 이 친구는 술에 취했군. 한 병 더 마시면 완전히 정신이 나갈 거야. 자네는 빠져. 이건 냉정함과 이성이 필요한 일이야. 내가 취했다고? 웃기지 마. 내가 이 정도로 취했다면 내 놈 속마음이 다 들통났을 거다. 까데루스는 노래를 부르며 잔을 탁자에 쾅 하고 내려쳤다. 당신은 방금 날 도와주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래, 도와주고 싶다고 했지. 단테스가 메르세데스와 결혼하지 않게 되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반드시 죽일 필요는 없어. 죽음만이 그들을 갈라놓을 수 있어. 넌 정말 어리석구나. 이 친구,
당글라르, 굉장히 교활하고 똑똑한 인물이야. 단테스를 죽이지 않고도 계획을 성공시킬 방법이 있다고 말해줄 거야. 그렇지, 당글라르? 그럴 수 있지. 다만 당글라르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웃었다. 그럼 말해보게. 어떻게 해야 하지? 우선 그가 무엇을 하러 파리에 가는지를 생각해봐. 르클레르 선장이 단테스에게 넘긴 서류가 있었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편지 말인가? 그래. 그 편지를 썼다는 증거가 있다면? 아니, 그 편지를 당국에 넘기면 반역죄다. 맞아. 반역자는 선장이 될 수 없지.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아. 의혹만으로도 충분하지. 그럼 어떻게? 익명으로 고발장을 쓰면 돼. 경찰은 조사에 착수할 거고 그가 파리에서 무언가를 맡은 것이 사실이라면 잡혀갈 거야. 그럼 메르세데스와도 멀어지겠지.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자. 좋아. 그럼 고발장은 내가 쓰지. 자넨 고개만 끄덕이면 돼. 하지만 글씨는 당신의 필적이 들통나면 어쩌지? 걱정 마, 다른 사람 필체로 쓸 테니. 그리고 익명으로 보낼 거야. 지금 쓰자. 자, 종이와 잉크를 줘. 여기 있네. 까데루스가 비틀거리며 종이와 잉크를 건넸다. 당글라르는 펜을 들고 조용히 쓰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조용히 해. 내가 쓰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됐어? 여기 있군. 이름 없는 고발장. 이제 단테스는 끝이야. 다음 날 마르세유의 라 레제르브에는 밝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고 바다에는 물결 하나 없이 고요했다. 항구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어선과 상선이 드나들고 있었으며 파라옹호는 여전히 정박해 있었다. 선주 모렐은 배의 서류를 정리하며 다음 항해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고 선원들은 각각의 일터로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라 레제르브 근처 한쪽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바로 에드몽 단테스와 메르세데스의 약혼식이었다. 축복받는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기쁨과 미소로 가득했다. 단테스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메르세데스는 수수하지만 단아한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간단한 장식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기대와 기쁨이 가득했다. 그날의 단테스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그는 모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아버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하객들을 하나하나 인사로 맞이했다. 메르세데스 역시 페르낭에게 손을 내밀며 형제 같은 미소로 대했다. 그러나 페르낭의 눈빛은 어둡고 내면은 들끓는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자,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모렐이 소리쳤다. 단테스와 메르세데스의 약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합시다. 모든 사람이 환호했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두 명의 관리가 라 레제르브로 다가왔다. 그들은 검은 외투의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단테스는 그들을 보며 놀라운 눈빛을 보였다. 에드몽 단테스 씨? 한 관리가 말했다. 접니다. 무슨 일이죠? 국가 권한에 따라 체포합니다. 순간 잔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메르세데스는 창백해지며 단테스를 바라보았다.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파리로 운송 중이던 편지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와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 그냥 선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그건 조사 후 확인될 것입니다. 에드몽! 메르세데스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무슨 일이에요? 왜 데려가려는 거죠? 걱정 마, 메르세데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곧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단테스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단테스는 두 관리와 함께 천천히 걸어나갔고 하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멀리서 조용히 숨어 지켜보던 두 사람, 당글라르와 페르낭은 음침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에드몽 단테스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안뜰 한가운데에 있는 조그마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어둡고 차가웠으며
두꺼운 돌벽에 작은 창문 하나만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긴 기다림 끝에 한 관리의 호출을 받았다. 그가 들어간 방은 조금 더 넓었고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책상 뒤에 앉은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빌포르였다. 마르세유의 부검사로 공정하고 냉정하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빌포르는 단테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에드몽 단테스 씨, 당신은 오늘 한 고발로 인해 소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저는 결백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파라옹 호위 항해 중 나폴리에서 출항하기 직전고 르클레르 선장으로부터 어떤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선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 편지를 파리로 가져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단테스는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밀봉된 편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빌포르는 그 편지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단지 지시에 따라 전달하려 했을 뿐입니다.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빌포르는 편지를 들어 올리며 도장을 확인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봉인에는 노르망디 백작, 누아르티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그 이름은 그에게 너무도 익숙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은 그의 친부였기 때문이다. 한순간 빌포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서류를 책상 안으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 편지의 내용을 모른다는 말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저는 단지 제 선장의 유언을 따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문서를 가지고 엘바 섬에 들러 나폴레옹에게 전달한 내용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건 선장님이 남긴 또 하나의 지시였습니다. 엘바 섬에서 베르트랑 원수에게 봉투 하나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또 나폴레옹 본인과도 대화를 나눴다고요? 잠시 방에 들어왔을 때 몇 마디 나눴습니다. 그가 배와 항해에 대해 물었고 전 그에 답했을 뿐입니다. 빌포르는 조용히 단테스를 바라보았다. 단테스는 정직하고 두려움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빌포르는 그 편지의 수신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결혼, 그리고 장래가 모두 위태롭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깊은 침묵 끝에 말했다. 에드몽 단테스 씨, 지금 당장은 석방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편지와 관련된 사안은 매우 중대하며 상부에 보고 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곧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감옥에 머물러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입니까?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에드몽 단테스는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편지 한 통과 이름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